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원유입니다. 오늘 보안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올 2022년에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혹은 뭔가 재택근무가 끝나는 시점들, 이렇게 뭔가가 변경되면서 보안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는지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실제로 지난 한 2년 동안 배운 점들이 있었죠. 우리의 기존의 경계 보안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종류의 보안인가? 우리 회사는 과연 보안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저희를 포함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들을 쓰시게 되면서 이 클라우드 제품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에 대한 주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토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저희 기준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는 그런 보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자, 왼쪽에 보시면 100밀리언 이렇게 써놨죠? 한 1억 정도의 숫자일 거예요. 1억 개 정도 이상의 스팸 메시지들을 계속 블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로요? 사람이 손으로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계속 뭔가 규칙을 새로 생성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계속 머신러닝, AI 기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화된 스팸 필터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굉장히 강력하죠. 실제로 지메일 보시면 저희가 99.9% 이상의 피싱 시도를 차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메일에서 스팸 메일 그리고 피싱 메일 이런 거 다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모든 IT 환경에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는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희가 저런 머신러닝 기술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실제로 많은 고객들, 저희 실제로 계정으로만 보면은 30억 이상의 아마 메일 사용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용자분들께서 실제로 메일을 받고 또 그 메일에 대해서 학습되고 그로 인해서 약 99.9% 정도의 피싱 메일, 대부분의 새로운, 정말 새로운 피싱 시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기존에 알려져 있던 혹은 유사한 패턴들의 메일들로부터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그리고 고객들의 이메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 노멀이라는 얘기들,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뭐 하이브리드 혹은 뭐 주 3일 출근하시는 회사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가장 많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IT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경계 보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보통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그렇죠. 회사 안에 들어오면 일단 회사 네트워크에서 모든 걸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무실 현장들 중에 보시면 보안 구역 같은 데 들어가실 때도 뭔가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스캔 이런 걸 하고 들어가시지만 그 안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면 보안에 대해서 확 풀어주고 경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우리의 기존 보안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보안을 만들어 온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로케이션이었죠. 회사 혹은 집 혹은 제3의 위치, 이런 식으로 위치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들 그리고 이 사용자의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우리가 인증을 받고 또 뭔가 암호화를 하고 또 뭔가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 과연 안전한 건가?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효과적일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현재의 보안 관점에서의 고민사항들, 논의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모든 구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안들은 경계 보안 기반이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 저희는 이제 비욘드 컵 엔터프라이즈라는 저희 모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계 보안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한 2011년 정도부터 저희가 실제로 이런 연구들 그리고 논문들 그리고 실제 저희의 프랙티스들을 통해서 만들어 왔었던 부분들이고 각각의 컨텍스트들을 구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용자, 저나 혜민님 혹은 저희 회사의 각각 다른 사용자들 그리고 저희 노트북 혹은 저희 모바일 혹은 제가 회사 계정에 대해서 집에서 제 PC에서 로그인을 시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같은 디바이스에 대한 콘텍스트들. 또 하나는 보안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보안 수준에서 보면 우리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는 피싱이나 각각 탐지 시도들 혹은 뭔가 인스톨을 하고자 하는 머레어들 또 뭔가
더 중요한 사용자의 인증이라든지 머신의 인증 혹은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안들 이런 것들도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처하는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우리가 보안 쪽에서 요구되는 컨텍스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앱하고 데이터일 겁니다. 제가 들어와서 회사 네트워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이지만 과연 제가 쓰는 앱들은 모두 다 안전한 앱인가?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주고 있는 거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의 IT팀이라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들 아마 거의 대부분을 제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갔었던 회사도 외국계 회사였는데 회사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 롤로 해야 되는 일이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권한 기반으로 각각의 컨텍스트들, 사용자 기기, 그리고 보안 수준, 그리고 사용자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앱이나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실제 업무 도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마찬가지의 보안 수준을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했었죠. 회사에 와서도 자기 자리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미팅룸 안에서도 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외부에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희 고객들 혹은 저희의 파트너들하고 같이 미팅을 한다든지 아이디에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경우에도 각각 적합한 권한에 따라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1년 정도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검수하고 우리 보통 이제 모의 해킹 훈련 이런 것들 국내에서도 가끔 하죠. 그리고 회사 수준에서도 보시면 회사의 그 보안 검토, 뭐 보안 모의 보안 훈련 이런 것들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의 제로 트러스트 비욘드 콘 모델을 강화해 나왔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발전시켰었던 모델들은 저희의 제품군들,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구글 클라우드에 각각 이제 통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은 많은 부분들의 요소 이런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딱 보실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컨텍스트 앞에서 제가 사용자, 기기, 그 다음에 보안 수준, 각각 앱 이런 보안 수준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보안 수준에 대해서 액세스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결정하실 수 있게 하는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라는 걸로 이제 가장 크게 구현되어 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보안 수준들은 저희의 모든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품군을 쓰시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보안들, 자, 우리는 클라우드와 사스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환경에서 보면 C 클라이언트, 우리의 원래 실제 하드웨어들,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회사의 네트워크, 또 뭐 SSH, 온갖 것들을 컨트롤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경계 보안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 혹은 비욘드 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비욘드 콕 엔터프라이즈라는 저희 오퍼링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준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콜라보레이션을 정말 바이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다면 마치 그런 거와 같겠죠. 망분리 환경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가장 안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현재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우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뭔가 지식 근로자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쉐어링하는데 공유하는데 좋은 방법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문화 자체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저희 디자인 설계서부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겠죠.
보통 우리가 DLP, 흔히 익숙하게 DLP 솔루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LP 혹은 PC에 깔아놨었던 에이전트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뭔가를 깔아놓고 하는 솔루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IT에서 기대했던 바들은 사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의 실제 인프라에, 클라우드 인프라에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원하시는, 예를 들어 이메일에서 이게 뭔가 위협에 대한 탐지라든가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실시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의 데이터 프로텍션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겠죠. 많은 분들이 구글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저희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기준뿐만이 아니라 서드 파티 그리고 각종 인증들, 예를 들어 이제 ISO 떠오르는 인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27001 등등 모든 인증들은 저희는 다 받고, 그리고 서드 파티의 감사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면서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콜라보레이션 바이 디자인이라는 부분들, 사실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검수할 거야. 로컬 환경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느려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프라 규모, 저희의 대규모 인프라 규모에서 실행을 해서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적게 느끼는 수준에서 저희의 보안 수준을 고객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OS들을 쓰고 계시죠. 윈도우를 대부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맥OS도 쓰시고, 또 모바일에서 두 가지 OS를, 안드로이드하고 iOS, 보통은 네 가지 정도의 OS가 회사 환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OS일 겁니다. 더 이상 핸드폰에서 이메일을 보시면 안 됩니다라는 회사 정책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죠. 그리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개개인의 기기일 겁니다. 또 일부 뭔가 도입이 빠른 회사들인 경우에는 VM 머신으로 구성된 오피스 환경을 구현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크롬 OS 같은, 크롬북 같은 혹은 크롬 미팅 기기 같은 장비들을 쓰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모든 디바이스에서 프로덕티비티를, 생산성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보시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플레이 스토어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업데이트 항목 들어가서 보시면 내 앱을 항상 스캔하고 검수하고 내 데이터에 대한 보안 혹은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보면 위험한 앱이 0이다라고 보통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저희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보호,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DLP나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고객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외부에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면 저희 채팅에서도조차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오른쪽 창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저희 채팅 DLP거든요. 채팅 DLP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 부분을 탐지해서 팝업을 띄워주고 보내지 못하도록, 실제로 사용자가 스스로 우리가 뭔가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고 이렇게 요렇게 요 길대로만 일을 해야 돼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에서 만들어 놓은 뭔가 홀을 분명히 사용자는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하는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가 실제로 저희의 이런 식으로 실시간 DLP들을 통해서 정말 실제 해야 되는 그 바른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구글 기준에서 보면 드라이브 DLP, 그 다음에 크롬도 사실 모르고 계시지만 크롬에도 DL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일에 대한 DLP,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갔었다면, 우리가 정규식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써서 만들 수 있는 DLP에 대해서 구글 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커뮤니케이션 형태 중에 하나가 마치 카톡과 같은 그런 메신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었겠죠. 사용자들이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사의 메신저 도구인 이제 구글 챗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시게 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조금 더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 안에서 공유를 하시고 회사 안에서 같이 이제 특정 회사들하고 일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불특정 다수의 회사들과 일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같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미팅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 회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 회사들 그리고 혹은 또 불특정 다수의 고객사나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고객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외부하고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 트러스트 룰이라는 것들이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고 저희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혹시 고객분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들 같이 조금 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생각하셨죠. 그냥 사람을 넣고 공유, 그리고 우리 회사 사람들의 그룹 메일 주소를 넣고 공유, 이렇게만 하셨다면 내가 정말 누구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지 또 누구하고는 공유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끔 UI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쪽에 보면 뭔가를 하고 있겠죠 하는 것들 그 흔히 생각하시는 그래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겁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이 정보는 위험해 나가면 안 돼 이 정보는 우리 회사의 민감 정보야 라고 우리의 정규식 혹은 우리의 규칙들을 걸어놓은 게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일반적인 민감 정보 수준의 혹은 우리 회사가 원하지 않는 나가면 안 되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있다면 AI 학습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동 ODLP 규칙을 걸어주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베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로그를 쌓아놓고 그 로그를 분석하고 사용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런 행위들 기존에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셨어요. 왜? 우리가 매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회사에 있다라고 가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일들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실시간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백단에 있는 우리의 로그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빅쿼리로 로그를 쌓아놓는 저희의 모든 어드민 로그들을 이제 드라이브 액티비티 로그도 있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은 수발신 이력에 대한 로그도 있을 거고요. 관리자가 했었던 행위에 대한 로그들, 또 사용자들이 캘린더라든지 다른 구글 도구들을 쓰면서 또 미팅에 대한 로그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모든 로그들이 빅쿼리의 스트림 데이터로 기존에는 배치 데이터였습니다. 스트림 데이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GA 되어 있고 바로바로 실시간성으로 빅쿼리 안에서도 구글의 데이터들, 로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OS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사실 흔히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iOS에 보면 아이폰에 보면은 그 공유하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그 공유하는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을 터치하면 꽤 많은 그 목록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실 수 있고 차단하실 수 있는 설정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외부에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트러스티드 앱이 아닌 다른 앱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게 할 건지 혹은 영상을 공유하게 할 건지 파일을 공유하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시거나 혹은 허용하시는 부분들까지의 보안 조치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용자들 그리고 또 우리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AI, 머신러닝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 혹은 침입 탐지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의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고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하나 구글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모바일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바일은 항상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죠.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면서 크롬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열었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 경험, 또 우리가 웹상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메일을 쓰면서 지메일 버전이 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들, 그리고 저희가 각각 이런 업데이트들을 모든 사용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저희 서비스들은 각각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배포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각각 사용자마다 약간의 사용 경험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 세계에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저희의 방법론에 따라 지속적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거나 혹은 보안에 대한 큰 위협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저희의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배포가 되더라도 고객들 환경에서는 언제나 안전한 데이터 환경 그리고 안전한 사용자 환경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로그인할 때 다른 데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에서 갑자기 로그인을 했어요. 혹은 누군가가 지금 서울에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뉴욕에서 로그인을 해요. 같은 사용자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들의 계정에 대한 접근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사용자, 기기, 앱 그리고 또 이 사용자가 쓰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모든 부분들의 컨텍스트를 종합해서 이런 위협에서부터 실시간성 있게 지켜드릴 수 있는 저희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입니다. 네, 저희 계정 설정들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조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누가 어떤 데이터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그 데이터 규정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조치에 관련된 규정들, 혹은 이제 그 데이터 로케이션에 대한 규정들, 이런 이제 규정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지키실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는지 예를 들어 유럽의 데이터가 필요하면 GDPR 컴플라이언스를 맞추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 콘솔, 통합된 하나의 관리 콘솔 안에서 모든 프라이버시 세팅을 지키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또 손쉽게 정말 하나의 콘솔 안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로 고객의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혹시 구글에서 몇몇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 서포트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제로 고객들 그리고 파트너사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캡처를 달라고 한다든지 파일인 경우에는 파일을 공유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 서포트 에이전트들이 저희 각각 서포트를 담당하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실제 고객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의 기본적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저희가 고객하고 직접 확인하는 이유가 저희가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인 거고요. 혹시 법적인 사유라던가 아니면 저작권이라던가 몇몇 사유에 의해서 구글이 고객의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거나 콘솔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로그상에 액세스 트랜스퍼런시라는 로그가 있습니다. 그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에 어떤 부분들을 확인했는지가 한 줄 한 줄 실수록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이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거겠죠. 인프라 수준에서,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직접 키를 돌리는, 우리 사실 인프라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만든다든지 할 때, 키를 로테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다 학습하셨었던 내용들일 텐데, 마찬가지로 키 로테이션 하는 것처럼 고객이 직접 키를 갖고 계시는, 실제로 모든 키들은 저희의 키스토어에 암호화돼서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인프라 환경, 고객의 온프라미스 혹은 고객이 별도로 마련한 환경에 있는 키 서버에 실제 접근해서 그 키 서버에 있는 키를 통해서 별도로
복호화를 해야만 데이터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이라는 기능이 드라이브에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에는 지메일, 그리고 채팅, 각각 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 기능을 보실 수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구글 미팅, 구글 밋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미팅을 호스팅하고 있는, 그리고 이 미팅 중에 암호화되어 있는, 저희하고 굉장히 가깝게 하는 것처럼 미팅 환경에 같이 다 들어오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트래픽들은 사실 다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객이 직접 핸들링 하실 수 있도록, 네, 더 많은 선택권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하는,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었던 일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협업을 해야 돼요. 혹은 뭐 사스를 씁니다. 혹은 클라우드를 쓸 거예요.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AI나 ML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더 안전한 업무 환경,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더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기술인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 그리고 실시간성을 갖고 있는 저희의 DLP, 또 뭐 기기 관리라든가 머레어나 피싱에 대해서 지메일이 아주 잘 처단하고 있는 것들, 또 추가적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이라는 고객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보안 조치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욘드컵 엔터프라이즈라는 모델일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들,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보안이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들뿐만이 아니라 브라우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서드 파티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고객 환경에 있는 VM이나 고객 환경에 있는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또 고객 환경에서 실제로 러닝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안 조치를 동일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오퍼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크로니클이라나 아니면 팔로알토, 그리고 이제 크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제품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서드 파티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보안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웍세이퍼라는 저희 자체 오퍼링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저희 기본적인 보안 수준에서는 비욘드 콥 안에서는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 그리고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들, 이미 다 누리고 계시는 조치들일 거예요. 개인 계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를 들어 머레어나 피싱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죠. 그리고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는 경우에 리포팅이나 혹은 그 안에서 관리 콘솔에서 하실 수 있는 조사 도구, 혹은 조사 후 사후 조치하는 부분들, 또 알람 받으시는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저희의 데이터 시큐리티, 또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고 계신다면,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의 IP, 혹은 사용자의 지역, 혹은 사용자의 기기, 이런 부분들을 각각 엔드 조건, 그리고 오어 조건, 각각 이런 조건이 모두가 매칭이 되거나, 예를 들어 회사 안에서 회사 기기로 들어온 김원유라는 사용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준 베이직 조건에 해당되는 앱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한데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고객들의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는, 혹은 뭐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라든가 여타 이제 CRM이라든가 하는 도구들은 그 중에 어떤 인증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와 같은 것들이 비욘드콥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조금 더 기본적인, 사실 제로 트러스트 이런 건 우리하고 맞잖아,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기본적인 제로 트러스트 혹은 이제 비욘드콥, 저희 모델이겠죠, 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가 이 옆에 방에 가면 서버룸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산이 있습니다는 유효하지 않죠. 실제 클라우드 안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네트워크 환경들, 혹은 콘솔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려하신다면 비욘드컵 엔터프라이즈 모델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심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자료들이 구글 넥스트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 넥스트에 발표된 자료를 저희 버전으로 살짝 바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넥스트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보안에 대한 얘기들 조금 더 같이 봐주시고,
사내에서 실제로 제로투스 관련돼서 워크스페이스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세션으로는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쓰실 때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SaaS이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렵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얘기할 겁니다. 데이터 레지던시 혹은 데이터 소버니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데이터가 과연 그러면 한국에 있나 아니면 미국에 있나.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로케이션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는 그럼 그 데이터가 안전하냐라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인프라 사고들 이런 것들 보면 고객의 데이터들이 한국 안에 있다고 안전했냐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냐, DR은 어떻게 가져갔냐, 또 얼마나 안정적인 네트워크에서 또 안정적인 인프라에서 호스팅을 했고, 재해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 파트너사들에게 고객사들이 최근에 한 2주 동안 열심히 문의를 하고 계시죠.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튜브, 전 세계 모든 플레이스토어 또 저희의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구글의 클라우드 데이터들, 그 클라우드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은 언제나 안전하게 호스팅되어 있고 중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사실 조금 더 많은 정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많은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분산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HA 구성도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개의 뭔가 클러스터가 되어 있고 하둡 클러스터의 원형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한번 도식화해 봤습니다. 어떤 데이터든 간에 반드시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이 데이터를 올리시게 되면 여기 1번이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여러 개의 청크 단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청크 단위는 저희 서버에서 각각 디스트리뷰션 돼요. 그래서 저희 스토리지에서는 D라고 부르는 저희의 스토리지 이제 머신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한 머신이 그 청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스토리지에 나눠질 거고 마찬가지로 분산 저장되지만 중복 저장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한 서버가 죽어도 다른 서버들이 리플리케이트하고 혹은 백업하고 혹은 죽은 서버를 바로바로 복제해서 살려낼 수 있는 구조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있으니까 아시아 지역의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는 시차를 두고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 지역에 저희 네트워크를 타고 각각 저장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RPO 그 다음에 RTO에 저희의 타겟은 제로예요. 물론 IT 환경에서 제로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 타겟을 위해서 저희는 각각 분산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외부에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스토리지의 일반적인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에는 앞에는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의 현행 버전은 이제 콜로소스라는 이제 저희의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콜로소스 플레이 밑에 실제로 VM 데이터, 그다음에 유튜브를 서빙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들, 여타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들도 사실은 다 같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머신을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콜로소스 플레인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뭐 tens of thousands 뭐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머신을 쓰고 계시는지 또 저희도 얼마나 많은 데일리로 마이크로 머신들을 만들고 또 종료시키고 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유튜브를 쓰시면서 그리고 플레이스토어를 쓰시면서 구글 클라우드나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면서 엑사바이트급의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글로벌 스토리지를 저희가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에게 데이터를 맡기셔도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로케이션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에서 요거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이제 인프라겠죠. 인프라나 데이터 서비스, 빅코리아 같은 데이터 서비스 혹은 분석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한 구글 클라우드의 이전과는 조금 다르고,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부 다 저희의 자산, 저희가 직접 이제 빌드한 구글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실제 앞에 있는 이런 콜로서스 플레인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거가 있겠죠. 규모가 좀 작은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빌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서드파티 데이터 센터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어느 데이터 센터, 또 어디에는 어느 국가에는 어떤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데이터가 서드파티를 통해서 핸들링 되거나 서드파티를 통해서 호스팅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에 대해서 저희 항상 하는 얘기, 그리고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전송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레스트 저장되어 있을 때도 암호화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플로우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프론트 엔드 단에 들어오면 암호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키는 항상 저희의 KMS에 별도로, 그리고 키를 언랩하는 키 각각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들도 어떤 특정 데이터를 직접 복구화해서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정 리퀘스트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혹시 누군가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하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건 파일의 이름의 일부, 그리고 청크의 일부, 복원을 했지만 풀 파일이 아닌, 실제로 저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서 볼 수 있는 권한은 실제로 이 파일을 핸들링 하시는 사용자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화해서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암호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 로케이션, 저희가 데이터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에다 드렸다면, 데이터 주권이냐 혹은 데이터 로케이션, 위치가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조직에서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챌린지일까요? 데이터에 대해서 보면 데이터 오토리티, 누가 가지고 있죠? 또 컨피덴셜리티, 누가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죠? 그리고 시큐리티, 그냥 말 그대로 보안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안 조치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각각의 항목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나와서 끝에 와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호스팅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더 폐쇄적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자, 이제 역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요건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인프라를 실제 핸들링하는 데이터 센터 그 자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 보면 실제로 이 데이터는 역내의, 예를 들어 우리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에만 핸들링되고 서빙되고 있느냐? 아니죠. 로컬의 각각 사용자들의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이제 C 드라이브를 열고 내 문서 폴더를 열어봅시다. 혹은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봅시다. 그건 엄청나게 많은 회사 데이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자, 알림들을 받으시죠. 이메일로도 받으시고 브라우저 알림으로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빌드해놓은 앱들의 알림으로도 받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앱 서버, 앱에 대해서 이제 노티를 주는 서버들은 그러면 역내에 존재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정말 한 땀 한 땀 짚어보기 시작하면 역내의 모든 데이터가 핸들링 돼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달성골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의 주권, 또 하나는 운영에 대한 주권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주권들이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주권은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이런 겁니다. 고객이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를 써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바로 새 문서를 만들거나 업로드 하시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만들어준 문서로 공유받아서 쓰거나 하실 텐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이 적용되어 있는 파일들을 보면 실제로 뭔가 이렇게 방패 모양이 아이콘이 되어 있고, 또 쓸 때 살짝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기준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이제 서드 파티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각각의 구글이 갖고 있지 않는 서드 파티들이 핸들링하는 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고객사가 직접 로컬 환경에서 호스팅하실 수 있는 고객의 키, 결국은 키 서버가 저희 쪽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데이터를 복구화했을 때도 저희 쪽에서는 최종 복구화가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 자체의 주권에 대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모든 인크립션 조건까지 고객사 내부에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면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인크립션이 좋은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라고 말하는 부분일 겁니다. 기본 조건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용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기이겠죠. 이 사용자가 과연 제대로 된 기기에서, 우리가 허용한 기기에서 들어왔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하나는 클라우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엔드포인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콘솔에서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각각의 기기들에 대한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본 조건으로 가지고 이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서, 또 어느 기기에서,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이 컨텍스트들에 따라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각각 도구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름은 살짝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또 해당 기기의 액세스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함부로 외부에서 유출되거나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부로 유통되는 방법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갖고자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구글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구글 포맷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PDF 파일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S 포맷들을 다 열어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시거나. 물론 서로 이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100%를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형태들의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포맷들. 국내에서 사실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오피스 툴이라든지 리브레라든지 프리오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글 포맷이 아닌 다른 포맷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봐야 쓸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자유도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택에 대한 주권을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권으로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액세스에 대해서 저희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포트 얘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저희 서포트에서 관리 콘솔 들어가서 특정 설정을 어떻게 되어 있고 로그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포트의 특정 그 서비스 어카운트처럼 생긴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거기다 뭔가 공유를 해달라. 이런 리퀘스트들을 실제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액세스에 대해서는 고객의 승인이 있어야만 액세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세스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GDPR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은 액세스를 해야 한다.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쪽이나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만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포트 엔지니어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 엔지니어는 액세스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실제로 액세스하는 환경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액세스 트랜스퍼런시라는 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주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쓸 수 있거나 조금 더 혁신 뭔가 잘 쓸 수 있는 방법 사스를 쓰면서 조금 더 적합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고객들에게 오퍼링으로 기본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면 그 외에 저희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저희의 파트너들 그리고 현재 있는 한국의 파트너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보안에 대한 오퍼링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PwC 같은 이제 글로벌 조직들, 이제 디펜스까지, 이제 방산이죠. 방산까지 가지고 있는 에어버스와 같은 대형 조직들, 이제 제휴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퍼링들을 통해서 저희의 제품들을 잘 쓰고 계시고 또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국 안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영내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다면 사실 최근에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그게 맞는 얘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식도 조금 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접근도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른 얘기이긴 하지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로 마치고요. 다시 이제 해밍님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